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특별수익인데요. 만약 조부모님이 사망 전 상속인의 아들이나 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 재산도 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벽한 상속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우리 사회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건 있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건데요. 친족상도례란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근 연예인 박수홍 씨에 이어 골프 선수 박세리 씨까지 잇따라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벌어지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지난 2021년 4월 연예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친형을 고소했다는 소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도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고소를 진행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의 가족 간 재산 갈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건 바로 친족 상도례입니다. 특히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오랜 기간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박 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나서면서 친족 상도례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큰아들의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친족 상도례 규정을 악용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친족 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형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박수홍 씨 친형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친족 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이 친형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고. 친족 상도례란 팔촌 내 혈족이나 사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관련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에 친족 간 범행과 고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뒤 절도와 강도에 관해 제344조에, 사기와 공갈에 관해선 제354조에, 횡령 배임 관련은 제361조, 작물에 대해선 제3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 범죄로 통칭되는 이 같은 행위들을 친족 사이에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형벌로 다스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고대 로마법에 연원을 둔 역사가 오래된 제도 친족 상도례.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안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 상도례 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953년 국내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족의 형태와 경제 생활 패턴 등이 변화하게 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1128조 1항 등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친족 상도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친족 상도례로 법정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 소규모 가족 형태로 빠르게 변화해 왔잖아요. 게다가 국민들의 경제생활 양상도 많이 바뀌다 보니 현행 친족 상도례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친족 상도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신예림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과거와는 달라진 가족의 의미, 헌재 판결도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판결이 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전까지는 부모나 자녀, 동거하는 가족은 친족 상도례에 따라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와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라는 게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이번 이제 328조 1항은 적용 중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이제 이 법률은 적용이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이런 가족 간의 범죄가 있다. 바로 고소하고 지금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동거 여부도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친족 상도례 1항은 동거 친족과 동거 가족을 형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때문에 전입신고 시기를 따져 함께 거주하는지를 판단했던 것이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적용이 중지된다고 해서 법률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상도례 적용 중지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시한 내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개정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 형법 제328조 2항은 여전히 합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항 이외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즉 친고죄를 가리킵니다. 전문가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1항 역시 소추 조건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친고죄로 법률 개정이 될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족, 보호자, 그리고 주거 공동체 내에서 동거하는 자에 대해서 친고죄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현행 우리 법률과 똑같거든요. 직계 혈족, 배우자, 그리고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소추가 안 되고요. 미국과 영국에는 이런 법률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이제 친고죄로 바뀔 거예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도 이제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진 될 것 같아요. 부모나 자녀, 배우자도 고소만 하면 재산범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생긴 지금. 그러나 법조계 한편에서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없어지게 되는 장점은 있고요.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법률인 건 맞아서 환불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실무상에서 좀 고소가 남발하게 될 거라는 좀 우려가 되긴 해요. 특경법 3조에는 이제 이러한 재산범죄의 이득가액이 5억 이상이면은 이제 우리가 가중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득가액에 따라서 좀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돼야 한다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사실 실무에서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그래서 좀 이득가액으로라도 좀 제한을 두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받은 피해는 액수로 적은 거냐 사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누구보다 끈끈했던 가족을 원수 사이로 변하게 하는 재산범죄.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친족 상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제 국회가 나서서 입법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70년이 넘은 낡은 옷을 입법부가 어떻게 손질할지 국회 담당하는 석대성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헌재 판결부터 되짚어보죠. 예, 그 헌법재판소가 아시다시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요. 네. 202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시한을 달아줬고 이 국회는 이 합헌이 되도록 결정도 이제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는 전부터 관련 법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그 최초 연원부터 좀 알아봤는데 이 로마 시대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이 로마법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근대적 현 법전에는 친족 상도례를 처음 도입한 게 이 프랑스였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독일,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이걸 이제 1995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좀 한 차례 손을 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2009년에도 형법 개정연구회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 결국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때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5대4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22대 국회에서 친족 상돌의 폐지 법안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 입법 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 상돌의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 전에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모두 이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고요. 다만 이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선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은 2021년도에 그 개정이 돼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범죄는 친고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지정고소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친고죄 지금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규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친고죄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친고죄 조항이 이제 함께 살지 않는 이제 먼 그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는데 이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대륙법계 국가들은 지금 친족 상도례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반대로 이 가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이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이 친족 상돌의 폐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헌재가 보통 실무상 이 법조문을 합헌적으로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조문을 이렇게 좀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상권 분립 원칙상 이게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 헌법 최고기관에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헌 요소를 피해서 갔기 때문에 국회가 이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좀 상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헌재가 이 친족 상도례가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도 법 개정과 관련한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만큼 이제 공은 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이 이제 폐지 쪽으로 기운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여야 대치 상황이 또 심각하게 있어서 탄핵이나 뭐 특검법 이런 것 때문에 이 순조롭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네. 친족 상도례 관련해서 좀 바람직한 법안을 만들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이 친족 상도례 적용 대상이나 범죄 피해 규모에 따른 친족 상도례 적용 여부 등이 향후 개정법을 논의하는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혈족과 직계 혈족과 배우자 정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동거 가족 부분은 아예 삭제하고 친족 범위도 대폭 축소하는 게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을 해서 이 피해 정도나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와 친족 상도례 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 등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명절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시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용돈이 적은 금액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 주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완벽한 상속, 오늘은 조부모가 사망 전 상속인의 가족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인이 특별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이 상속 분쟁에서 손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가요? 예, 항상 쟁점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 수익을 주장할 때 그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은 재산을 해당 상속인이 특별 수익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특정 자녀에게 좀 많은 재산을 증여해 줄 때는 그 해당 자녀가 또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좀 더 예쁘기 때문일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해당 자녀가 예쁘다고 하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그 손자녀들도 똑같이 예뻐 보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손자녀들에게까지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특별 수익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직접 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가족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이 재산을 상속인인 자녀가 아닌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가족이 특별 수익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고 다른 주체들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이 특별 수익을 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 특별 수익한 것으로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자녀가 받은 재산을 해당 손자녀의 부모인 상속인이 특별 수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일률적으로 자녀의 특별 수익이 아닌 손자녀의 특별 수익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이나 유류분 침해 액수 계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입장에서 내가 예뻐하는 A라는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 개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A라는 자녀로부터 재산을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A의 가족들에게 재산을 적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률적으로 이를 각자 특별 수익한 것으로 본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있어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A라는 자녀가 직접 받은 재산만이 특별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의 가족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A가 직접 받은 재산 자체는 크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 상속 소송을 할 때 A가 많은 재산을 특별 수익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정 상속인의 가족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과 동일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족들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결론은 좀 간단합니다. 판례는 손자녀나 배우자가 그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특별 수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판례에서 가족들이 받은 것도 상속인이 직접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판례를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증여나 유증의 경위를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그 해당 자녀가 이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좀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 경위가 있다면 상속인이 특별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네,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됐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경우도 좀 있을까요? 예, 그 서두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소액의 용돈이 증여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 증여된 재산이 너무 가치가 클 때,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손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큰 재산이 증여가 됐을 때는 상속인이 직접 특별 수익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증여된 물건으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얻는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주택을 손자녀에게 증여하였는데 해당 주택에서 가장인 상속인과 그 가족들이 모두 거주를 한다면 증여는 손자녀에게 되었지만 해당 증여물인 주택으로부터 상속인 역시 거주와 가족 부양이라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고가의 자동차를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자동차를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인이 주로 운행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물인 자동차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특별 수익을 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외에 특히 손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손자녀들이 미성년자로서 어려서 해당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나이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직접 특별 수익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에 있어서는 상대방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뿐 아니라 상대방 상속인의 가족들이 재산을 얼마만큼 증여받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법무법인 율세 허용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